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일요일 뉴스 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A 라이브 TV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4차 감염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추가 감염, N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로 보인다며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엄수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이사장을 지냈던 정의기억연대 관련 논란이 점입 가경입니다. 정 의원이 운영하던 쉼터 관리를 윤 당선인의 부친에게 맡겨 수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최근 이 쉼터를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내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지난해 소속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한 가운데 기념식을 찾아 지역 민심을 달랠 예정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속보로 시작합니다. 추가 확진자가 이틀째 1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정책사회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다희 기자, 지역 감염 확산이 수그러드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확진자 수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13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0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3명 가운데 6명이 지역 감염으로 해외 유입 환자가 지역 감염자보다 1명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감염은 대부분 이태원 클럽과 홍대 주점 관련인 걸로 추정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건당국은 종교 행사 등이 껴있는 이번 주말을 지역 감염 확산의 중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제 20세 남성인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첫 4차 감염자로 확진되면서 N차 감염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음 주 수요일인 20일 고3 등교 개학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보건당국은 현재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고3 등교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 만큼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한 인터뷰에서 고3 등교 개학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연기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만간 나올 등교 개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인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확진자인 중학생과 같은 학원, 같은 공간에서 아주 잠깐 접촉해 있었는데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감염이 안 됐는데 왜 이 초등학생만 확진이 나왔을까 봤더니 마스크에 답이 있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영어학원 앞에 휴원한다는 안내문이 영어로 붙어 있습니다. 직업을 속였던 학원 강사 확진자에게 개인 과외를 받았던 2차 감염 중학생이 다녔던 학원입니다. 이곳에서 3차 감염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중학생과 함께 있었던 것은 지난 8일.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CCTV 등을 통한 역학조사 결과 두 학생이 같은 시간에 함께 사용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좌석 10개 정도가 있는 영어 듣기 강의실에서 40분 정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강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공유 좌석에 앉은 중학생이 강사와 대화를 할 때 초등학생도 질문을 하기 위해 다가왔고 1분 정도 밀접 접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후 중학생이 떠난 자리에 약 40분 뒤 초등학생이 앉았습니다. 당시 강의실에 있었던 학생들과 강사 가운데 초등학생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접촉자 분류할 때 마스크 유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명만 마스크를 쓰고 다른 한 명이 마스크를 안 쓰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염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실제로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과 강사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 감염자인 중학생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CCTV에서 확인됐지만 전문가들은 침방울이 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정도의 양이 퍼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손을 통해 책상과 헤드폰이 오염됐거나 공기 중에 있던 침방울로 전파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초등학생은 사흘이 지난 11일부터 복통 등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관련 분석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관욱 계명대 교수와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10명대입니다. 오늘 보면 해외 유입이 7명, 지역 감염이 6명 뿐입니다. 백 교수님, 이게 지금 확장세가 뭔가 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숫자상으로 보면 안정세고요. 2차, 3차, 4차까지 감염이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 그 숫자는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모든 사람들을 지금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분명히 빠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즉 동선을 파악한 부분 혹은 자진해서 진단을 받으신 분 다 합쳐서 6만 5천 명이라는데 이 6만 5천 명이 진단을 받았는데 환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예.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자는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또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즉 이 시기에 이태원 그 클럽 주변에 노출되었던 이 상황이 우리한테는 예방주사가 되었죠. 얼마나 해이가 되면 이렇게 되느냐. 또 해이가 돼서 지금 클럽에서 발산돼 갖고서 오염이 되고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까지 방역을 하면 이게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안심할 수 있는 숫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전파가 다음 주에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또 분명히 확진 환자가 굉장히 숫자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 늘어나는 사람들이 과연 이태원 발이냐 아니냐 또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번 주까지는 3차 감염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염원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발이고 뭐 접촉자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여러 가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시작한 접촉 같은 것들은 특히 홍대 입구 같은 경우는 감염을 알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 접점을 여기서부터 찾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나오는 확진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전파, 그 스트레스 전파가 좀 우려는 있다.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우려가 여전히 있는데 저 평론가님, 종교활동 이제 오늘도 계속되고 진행이 될 것 같잖아요. 방역 당국이 그래서 이번 주말에 좀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느 일요일보다 좀 달랐던 풍경이 교회들, 대형 교회들 앞에서 자동차 행렬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물론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그 출입문 주차장 입구에서 일일이 발열 검사를 하고 있었던 풍경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즉 종교 활동이 어느 정도는 지금 다시 재개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물론 비가 와서 그렇지만 사실 이제 나들이 객들이나 혹은 또 지방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열차 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열차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방역 당국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이번 주가 또 다시 고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혹시나 긴장이 이완돼서 이런 또 다른 어떤 확산 지점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방역당국에서는 계속 최대한 이 5가지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이 조심스럽게 생활 방역을 늘려나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발표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거 보면 이제 오늘 명동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보면은 굉장히 그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 뭐 이렇게 알코올로 소독도 하고 또 거리 이렇게 띄워져 앉아가지고 좌석도 이제 멀리 앉아서 미사를 드리는 모습인데 참 올바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N차 감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N번방 얘기는 들어도 N차 감염 굉장히 듣기 안 좋은 얘기인데 이 N차 감염 차례 4차 감염 차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면 4차 감염까지 됐다는 거는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전파가 또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생기거든요. 그게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차까지 갔을 때 그 환자가 어디서부터 감염됐는지 그 경로를 찾기 어려운 것이고 그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더 확산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래서 N차 감염의 우려는 이제 감염원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감염자가 되는 그런 환경들의 숫자
이런 것이 이제 증폭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태원 발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N차 감염의 어떤 확산 속도가 크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통상 감염이 굉장히 대면의 과정 속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과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특히나 이제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비말이 많이 나오는 장면 속에서 사실은 감염이 됐고 그렇지 않은 선상에서는 마스크만을 이렇게 차고 있었다면 사실 크게 이제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번 경우에도 좀 배우는 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동전 노래방의 경우를 보면요, 백 교수님, 2차 감염자, 3차 감염자가 직접 만난 게 아닌데도 감염이 돼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가운데 또 언급이 되는 실험 결과가 이게 비말이 직접 튀지 않아도 공기 중에 상당히 오랜 시간 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이 차이점은 공기 중에 떠 있다고 그래서 그 공기를 들이마신 사람이 감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공기 감염의 지금 비말 감염과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럼 이 노래방의 상황을 보면은 이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열악합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 또 이 주변 공간에 복도만 나가더라도 상당히 좁은 시설 안에서 또 화장실 같은 데도 상당히 그 손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공동으로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실제로 같은 공간 또는 다른 방에 있을 때 감염 확률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8분 동안 떠 있었다고 그래서 그 공간에 만약에 3분 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공기를 흡입해서 감염되는 것하고 그 전에 있던 환자가 그 주변에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혹은 리모컨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만져서 감염되는 거하고 어느 것이 확률이 더 높을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8분간 떠 있었다는 건 큰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이 우리 주변 환경에서는 마스크만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 떠 있는 거 아무 문제가 없이 방어할 수 있겠죠. 근데 노래방 공간이라는 건 정체된 공간이고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감염 경로로 봤을 때에는 접촉되는 감염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코인 기계에다가 뭐 동전을 넣을 때 그런 접촉 부위 아니면 리모컨도 노래를 있고요. 부를 때 그 네, 마이크에는 마이크, 덮개 예. 이런 거에 그런 뭔가 이게 더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마이크인 경우 이 카버만 바꾼다고 이게 오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 손잡이도 결국은 다 마찬가지고 매번 소독을 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번 이 상황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밀폐된 공간이라는 데서는 이 환경에 노출되는 오염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소독, 환기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환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독이라도 확실히 하자 하는 것이 이번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근데 공조 시스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공조 시스템을 이런 상황을 만들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공조를 하면서 일단 한번 고온으로 살균을 해서 돌려주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거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공조를 통해서 공기 감염으로 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특수한 상황에서 중국에서도 히터를 통해서 버스 안에서 4.5m 날아갔다는 결과는 있지만 공기를 통해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서로 같은 공간에서 우리 2m 이상 떨어뜨리면 감염 안 된다는 이유가 네. 이 바이러스는 적어도 공기 감염은 아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따라서 그렇군요. 예, 뭐 8분이 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스크로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마스크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번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에 보면 교수님 무증상 경증이 3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 이태원 클럽발의 경우에 이런 증상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그건 뭐 당연한 결과고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초동 대처가 잘 됐다는 걸 뜻할 수도 있거든요.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고 이 격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실제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들을 바로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무증상이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인구 비율과 다르게 이 클럽이라는 데는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 감염이 됐는데도 증상이 안 나타나는 시기에 바로 잡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걱정되는 것이 그러면 지역사회로 간 사람들은 그 무증상이면서 다 감염을 시키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6만 5천 명이라는 이 대규모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사회에서 표본을 가지고서 실제로 노출되는 우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에 이 정도까지 많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사실은 이 안에 6만 5천 명 안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있었다면 이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라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그 노출될 위험성이라는 거는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은 아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 수는 있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마스크 하나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게 감염 여부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봤는데요. 자, 평론가님,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마스크 보급이 좀 안정화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구매는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좀 달라지는데요. 18일부터 일단 분할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즉 어떤 약국에 갔는데 물량이 떨어져서 한 개밖에 구입을 못했으면 그 주에는 내가 3개까지 구입을 하더라도 한 개밖에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오늘 한 개, 평일날 한 개를 구입하면 주말에 2개를 구입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나한테 해당되는 3개 중에 이렇게 분할해서 구입할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는 대리입니다. 지금까지 좀 불편했거든요. 동거인이라든지 혹은 가족들 걸 대리로 대리로 살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많았는데, 내일부터는 무조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 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로 살 수 있는 그런 좀 더 진전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마스크 보급에 여유가 생기니까요. 가격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좀 비싸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하나씩 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1,500원이라는 돈이 계속 이제 매일 나가야 되는 그런 돈이니까. 직장인이라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번거롭게 바꿔 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황사만 있을 때는 보통 그냥 1,000원 정도 했었어요. 황사할 때는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 않았었어요. 지금은 더 많이 마스크가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민들의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자, 교수님. 가격 인하 이런 목소리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부가 지금 조달청에서 구매한 단가가 기본적으로 900원에서 1,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거기 유통업체가 한 200원, 그리고 약국이 한 300~400원.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1,500원 선이 지금 이렇게 딱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절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좀 더 자유롭게 편리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쓰려면 가격이 조금 더 안정이 돼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정부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500원이라는 거를 일주일에 우리가 한 3장씩 쓴다고 치면 상당한 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가격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한 1,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회귀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국민들이 편리하게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마스크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부모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또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등교 개학을 해야 되는데 이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도의 규모가 유지되거나 조금 더 유행이 통제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은 고3들에 대한 등교 개학은 가능할 걸로 보인다라는, 나머지 학년들에 대한 순차적인 등교의 시기나 이런 것들은 유행 상황을 보고 검토하는 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네, 정은경 본부장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희 백 교수님께 좀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관계자는 아니시지만 이런 상황에서 등교 개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조정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방역당국자 정은경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개학은 하되 고3 이외의 학년은 좀 순차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 그 전의 방침이랑 좀 다른 거예요. 또 교육부 방침이라든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감염병이라는 이 재난, 이게 초유의 일이거든요. 모든 전 세계의 국가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등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느 쪽을 하든지 다 고민이고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고3 등교 개학 정도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3이 등교 개학을 한도에 거리 두기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금 방역으로 엄청난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할까요? 또 이 학생들한테는 과연 없을까요? 이런 걱정들을 다 하면은 못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어가면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분명히 있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고3은 개학이 가능한 것이고, 그 이외의 상황을 좀 봐가면서 그 나머지 학년들은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다른 나라들 전부 면역 진단 하고 있거든요.
또 이 지역사회에 모니터링해서 표본 조사해서 얼마나 감염이 되어 있는지 이전자 진단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해보니까 이 정도 노출이 되고 또 이 정도 노출이 된 것 같고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그 다음에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는 시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역 진단 같은 것들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1000건, 2000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10,000건, 10만 건, 뭐 20만 건 이렇게 지역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와대 청문회도 뭐 20만 명 넘게 청원을 올리면서 아마 정부에서 뭔가 대답을 내놓을 것 같긴 한데 또 저희도 교수님이 한 분 더 계시죠. 또 학생들을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김 교수님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뭐 학부모들 굉장히 우려가 많죠. 가서 이제 감염이 확산되면 이게 더 큰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일부 대학들이 일부 강좌에서 한해서 사실은 대면 강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뭐 문진표 같은 걸 작성하고 스스로가 매일 체크를 하고 학교 등교할 때도 체온 체크를 한다는 등 일종의 이제 방역 수칙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해가지고 고3한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시행착오를 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재난지원금 신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이제 컴퓨터나 모바일로 주로 신청을 했는데 네.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고 해서 지난 금요일부터는 전화 콜센터 또 ARS로도 신청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불만의 목소리가 카드사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카드의 은행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혹은 앱, 그러니까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데 고령층에 계신 분들은 일일이 그것을 앱을 깔 수도 없는 분들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왜 기부 항목이 자신의 의지와 의도와는 다르게 눌러졌다 해서 불만이 계속 누적되어 왔던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콜센터, 직접 전화를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콜센터 직원과 전화를 하면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든지 혹은 내가 수령하겠다든지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는 그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ARS입니다. ARS는 시간이 좀 깁니다. 저녁 12시 30분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이렇게 그 시간이 긴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그런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열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평론가님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보면 내일부터는 수령 방식이 더 다양해진다. 네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뭐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뭐 이런 걸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조금 헷갈린다는 분들도 많고 네. 좀 어디서는 명품도 사고 성형수술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일률적으로 흑백 논리를 가져간 거예요. 즉 뭐냐면 대기업에 지금 어떤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혹은 지역 그다음에 재래시장 이런 전통시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재단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국내에 이 대기업들이 하는 대형마트는 안 되는데 외국의 이케아라는 물론 뭐 가구 회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대형 유통 매장입니다. 이케아에서는 된다든지 또는 백화점에서의 명품 구매는 안 되는데 또 그 샵이 있는 이 강남의 어떤 그 샵을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에서는 명품을 구입할 수 있다든지 대단히 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어떤 부분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리 산 사람들 간의 어떤 형평성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또 슈퍼마켓 중에 GS 슈퍼마켓은 가능한데 이마트 슈퍼마켓은 또 안 되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보완은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보완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되고 어디에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직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정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알려야 된다라는 게 좀 보완해야 될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어디서 사용할지 헷갈린다 이런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김 교수님. 네.
지금 헷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거는 전통시장에서는 재난지원금 특수를 못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카드로 수령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사실상 전통시장 같은 데서 이를 취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이것이 뭐 예컨대 상품권, 종이 상품권으로 이제 발행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좀 한 5년까지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로 쓰면 지금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5년까지 하니까 내일부터 이제 대면으로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시장에서 상품권으로 쓴다 그러면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저는 한 가지 좀 첨언하고 싶은 거는 지역별로 서울시에서 받으면 서울만 쓰고 뭐 이런 것들이 규제가 좀 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사용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용의 어떤 지역 제한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양상과 이 재난지원금 사용법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해외 소식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뭐 경제지표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지 봉쇄하고 있는 거를 좀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백 교수님께서 이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완화를 한다. 이거 좀 옳은 일인가요? 뭐 옳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겠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유럽은 많이 안정되고 줄어드는 상황이긴 해요. 아, 줄어드는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줄어드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풀었을 경우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 지금 내달 3일부터는 관광도 유럽 안에서는 풀어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 봉쇄한다는 게 사실 국가 간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지금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경제가 너무나 악화돼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푸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인데 네. 한 가지 좀 특이한 나라가 있는 것이 스웨덴, 영국 두 나라가 집단 감염으로 지금 집단 면역을 키워서 면역을 한번 네. 시도해 보겠다 네. 했는데 영국은 포기했거든요. 네. 스웨덴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스웨덴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다 좋은데 몇 퍼센트 걸리는 자연적으로 걸리고 뭐 감염되고 이런 것까지는 다 좋은데 사망률이 1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유럽 나라들 중에서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지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었다 하는 것이고 결국 방역이라는 의미에서도 보면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 우리처럼 확진자가 나왔을 때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격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병원을 갈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그러들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경제 활동을 풀었을 때의 이 확산세는 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미국 대부분 주에서도 경제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하는데 사실 미국 확진자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예,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미국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고 있는 거죠. 뉴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고 실제 미국의 시스템 중에서 중요한 것은 확진을 받았을 때 진단받은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있느냐, 격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보험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빈부차에 의해서 사실은 흑인들이 많이 사망하고요.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네. 전염력, 치사율이 달라지다는 것이 다 밝혀져 있거든요. 네.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합니다. 바이러스가 덜 감염이 될까? 백인들한테 덜 갈까요?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을 보면 지금 텍사스 같은 데서도 풀고 나니까 갑자기 급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딜레마인데 굶어 죽느냐, 여느냐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여는 주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거에 따라 이 바이러스의 감염은 굉장히 넓게 퍼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집단 면역이라는 게 형성될 때까지 혹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좋은 게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뭐 확실한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이것들이 계속 방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연말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나올 수 있다. 이건 약간 희망 섞인 어떤 낙관론이라고 봐야겠네요. 희망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전문가들이 아닌 본인의 희망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 김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요즘에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초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본을 파괴시킨 것은 맞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그렇고 초기에 어떤 자료들을 다 파괴를 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처리를 안 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책임 있는 강대국이 되겠냐 그런 비난들을 마구 쏟아부었는데 네. 사실은 이것이 지금 입증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건강 관련된 간부가 사실상 초기에 어떤 부분들에서 폐기가 있었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명한 처리가 사실상 있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일찍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확산 속도도 좀 늦출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책임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이 정보로만 보면은 BSL-3, BSL-2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위험해지면은 아주 봉쇄가 잘 되는 실험실에서 해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가 1월 초쯤 되니까 너무 위험해지는 거 알려지니까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관련 유럽과 미국, 중국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정의연 의혹과 관련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가 경기도 안성에 있는데 기부와 모금으로 마련된 이 공간이 쉼터가 아닌 펜션처럼 사용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쉼터를 다녀갔다는 시민은 고기 굽는 사진을 이용 후기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를 상징하는 나비도 그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문을 연 위안부 쉼터입니다. 대기업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한 10억 원 가운데 일부로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쉼터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이 쉼터를 다녀갔다는 시민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행사로 종종 쓰이고 평소에는 펜션으로 쓰이는 것 같다는 후기가 적혀 있고 집 밖에는 고기를 굽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보입니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쉼터를 사용하도록 연결해준 정황도 있습니다. 예약을 문의하는 댓글이 이어지자 윤 당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올린 겁니다.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시민은 지인을 통해서 사용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빌렸다며 내부가 펜션처럼 꾸며져 있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근 주민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보다 가족 단위 시민들과 젊은 사람들이 쉼터를 이용하는 것을 더 자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 그거는 자주 있던 게 아니고. 윤 당선인의 부친으로 알려진 쉼터 관리인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올라오셨다가 다시 또 내려오시고 별장 관리 뭐 그런 식으로 알았지 뭐.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쉼터의 장기 활용 방안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워크숍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의 부친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급했다며 친인척의 관리인 지정을 사과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 먼저 여쭐게요.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지금 방금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쉼터를 지금 샀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샀다고 했는데 정작 이제 할머니들은 거의 사용하신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정기부금이라고 해서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대기업이 1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지정기부금이란 목적을 아예 그러니까 쓰는 곳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이렇게 써라라고 아예 이 협상을 하고, 그러니까 계약을 맺고, 계약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지정을 해서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기부를 한 것은 쉼터에 아예 못 박았어요. 쉼터를 하라. 그리고 원래 현대중공업은 이 접근성,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마포구에 있는 곳을 이렇게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연대 정대협 측에서는 아예 그것을 임의적으로 안성에 어떤 그 공간을 사서 건물을 사서 이곳을 사용하겠다라고 7억 5천만 원을 사용을 한 것이죠. 물론 이건 협의는 합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이 현대중공업이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7억 5천만 원을 이용해서 이제 이 공간을 사고 1억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를 한 것은 원래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보다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1억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마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곳을 이용한 그런 흔적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주로 뭐 진보 단체들, 그러니까 위안부 단체와 꼭 목적이 똑같지 아니한 또 다른 어떤 정당이라든지 다른 시민단체들이 많이 이용을 했고, 또 한 가지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펜션이라고 언급한 어떤 이용자의 후기예요. 네. 이곳을 안성 펜션이라고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지은 곳이긴 하지만 펜션처럼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뉘앙스의 어떤 후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댓글로 어떤 분이 그럼 그 장소가 어디냐 했더니 그 장소를 다시 이제 답변을 달기를 윤미향 전 대표, 전 이사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명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혹은 뭐냐면 이 할머니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마련했는데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 펜션까지 나오니까 언급이 되니까 혹시나 어떤 그 상업적인 용도로 이걸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쉼터가 다른 용도로 활용된 것 같다는 의혹이 있다. 이건 좀 이제 확인을 더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보면 이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이 쉼터의 관리인으로 돈을 받으면서 지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올라오셨다가 다시 또 내려오시고 별장 관리 뭐 그런 식으로 알았지 뭐. 별장 관리 그런 식으로 알았다. 윤 씨가 정대협 관계자도 아닌 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일감 몰아주기다, 일감 주기다 이런 의혹,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적절하죠. 그리고 정의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통상 재벌들 많이 비판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한테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윤미향 전 대표의 이 부분과 관련된 사안들을 보면 이 정의연의 어떤 홍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남편의 어떤 인터넷 이 회사에 어떤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아버지가 여기 와서 관리인으로 일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친인척들 또는 남편, 굉장히 가족들에게 뭔가 혜택을 줬다는 부분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하게 운영이 됐고, 이런 것이 기부금이라든가 지금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단체에서는 더욱더 투명하게 공적 관계로 이것이 운영이 돼야지, 이렇게 사적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운영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를 사실 없애는 것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차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쉼터가 매각이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달 23일이었는데요, 평론가님. 네. 이 날짜가요,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 게 지난달 22일이고, 네.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에 매각 결정이 이뤄진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몇 년간의 매매가 잘 안 되다가 갑자기 매각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억연대 측에서,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일단 사과를 했는데, 사과 못지않게 좀 밝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럼 누가 이것을 매입했느냐. 이게 좀 밝혀져야 될 게, 원래 말씀하셨듯이 2016년부터 이 공간을 매각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좀 밝혀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 일대에 어쨌든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을 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 확실히 팔려고는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처음에 사는 것도 사실은 이 대금이 너무 비싸게 매입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당시의 시세를 보면 안성의 한 300평이 한 1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274평인가 되거든요. 근데 7억 원에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 액수가 차이가 크다. 매입할 때도 그랬는데 매각할 때도 사실 이 지역이 여러 가지 어떤 부지로 묶여서 굉장히 화장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땅값이 좀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화장터로 전용되는 것은 막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부동산 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시세대로 했을 때
시세대로 팔았으면 문제가 다른데 4억 원대에 팔았다는 거예요. 네. 즉 7억 원에 사서 4억 원에 팔았다. 물론 정의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이렇게 헐값에 매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부동산 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또 이 협의를 했다. 이 지정 기부금을 낸 측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측에도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할 때와 매각할 때의 차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대금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위를 좀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비판적인 어떤 시선의 한 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의원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 교수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처음부터 이 지금 현대중공업이 내세울 때 그 이제 힐링센터라고 목적을 딱 박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힐링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지금의 경기도 안성이 아니라 원래 마포구에 있는 성산동이죠. 네. 그쪽 지역에다가 이제 마련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미산에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처럼 그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건데 정의원에서 이제 안성을 주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도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게 되는 이렇게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돈도 결국엔 손해를 봤지만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된 전적으로 좀 잘못된 부적절하게 사용된 그런 부분이 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목적대로 활용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회계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고 보조금을 좀 회계 장부에서 누락이 됐다 이런 얘기도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회계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국고 보조금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오는 공시에 따르면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엔 1,600만 원의 지원금이 국고 보조금이 있었는데 2017년에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2018년 4억 4천만 원, 2019년 7억 4,708만 원으로 한 2배, 4배, 뭐 점점 해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늘어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료에 이 보조금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조금을 받았으면 명기가 돼서 용처가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남았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한 4년 동안의 공시에 8억 정도가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회계장부 속에서 안 보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유용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정의원에서는 이게 회계상의 오류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써야 되는데 쓰지 못했을 뿐이고 이것은 이제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하겠다라는 해명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또 성금 못지않게 국고보조금이라는 건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제 보면은 또 이용수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어디에 쓰이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이것은 정말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 얘기를 좀 들었는데 김 교수님 이게 보면은 이제 당선인이 이 총선 직전까지도 본인의 개인 계좌로 뭐 후원금을 받고 써왔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불거져가지고 이게 아마 고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고발이 돼서 검찰에 이제 접수가 돼가지고 법적으로 다뤄지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상황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정의원 자체가 잘못이 있다. 할머니들에게 적절하게 뭔가 지원이 되기 위해서 이런 기금들과 후원금들이 모여졌을 텐데 할머니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온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이제 잘 적절하게 지급이 안 됐다, 사용이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회계 처리가 됐느냐, 사용 처리가 잘 됐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도 지금 투명하게 잘 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할머니들이 지금 나온 걸로 보면은 1년에 2019년에 받으신 금액이 1년에 35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한 분당. 이거는 턱 없는 진짜 낮은 아주 작은 돈이죠.
이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정의원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동의할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지속 가능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또 다른 어떤 성원을 받고 지원을 받으려면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의원 측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공인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안 밝혀진 상황에서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진짜 외부의 어떤 회계사들에 의해서 뭔가 오류가 발생하고 적절하게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이거는 크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의원의 해명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시민단체들이 회계와 관련해서 아주 철저하지 못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이제 30년을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회계가 이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투명하게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사실 시민단체의 회계 처리와 관련돼서 이미 시민단체들이 한번 크게 홍역을 치른 적이 있어요. 2008년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에요. 두 사람의 조직원들이 자신의 부서에서 돈을 더 쓰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어떤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회계상에 분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물론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 자기 부서에서 쓰려고 6,600만 원을 쟁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회계 처리에서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환경연의 이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그 어떤 활동보다도 시민단체는 모든 것이 다 투명해야 된다. 그 투명에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 징계를 하고 조사를 하고 앞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당시에 시민단체들이 다 그래서 회계와 관련돼서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고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는 더 투명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12년이 지났는데 예전에는 이게 투명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건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당사자인 윤미향 당선인이요.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의원님도 본인 죄가 없어요. 잘못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그 서운함,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현실, 어떻든 한국 국민이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이니까. 그 죄를 어떻게 혼자한테 다 물어요? 그거는 정부한테서 물어야 되고 특히나 일본한테 물어야 될 것인데 윤미향 국 당선자가 오히려 그걸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네, 김 교수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공방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권에서는 사실 친일 세력의 공세다 이렇게도 하고 야권은 왜곡된 프레임이다, 전형적인 물타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 사안은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대결의 프레임도 아니고 친일과 반일의 프레임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 전쟁 범죄, 그것도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돕고 대내외의 이런 만행들을 알리는 데는 분명히 정의원이 역할을 했고 기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하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이 됐느냐의 문제고요. 또 하나가 회계 처리가 잘 됐느냐, 투명하게.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이 단체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받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국민들의 어떤 지원과 성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번에 잘못된다. 그러면은 국민들도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의기억연대 쉼터와 국고보조금 또 기부금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조선 세종 9년 세종실록엔 서다리 수행원을 시켜 고을라전 표운평에 무릎과 다리를 작대기로 50여 번이나 두들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였던 서달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지나가던 아전이 나를 몰라본다며 주변에 분풀이를 하던 중 이를 보고 항의하는 표운평을 매질한 겁니다. 조선판 갑질인 건데요. 을들을 향한 갑들의 매질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말이죠.
주민들에 따르면 경비원 최 씨가 이중 주차된 차를 밀었는데 차량 주인이자 입주민인 남성이 항의하며 느닷없이 최 씨를 폭행했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은 입주민 남성이 오히려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수술비 2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 씨를 머슴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 주장이 사실이라면 입주민 남성은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좌의정 황희를 의금부에 가두도록 명하였다. 세종이 청렴 결백의 상징이자 명제상 황희정신을 파면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위 서달의 사건을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도 사회 지도층의 이 같은 어이없는 갑질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서달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지 못하길 빕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18을 앞두고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방식이 예년과는 달랐는데요. 차량 행진 시위가 열렸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복을 입은 전두환 전 대통령 모습의 대형 조형물이 포승줄에 묶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엔 육군 소장을 상징하는 별 2개 견장이 선명하고 조형물 뒤에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빨간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이틀 앞두고 시민단체가 전 대통령 조형물을 앞세워 차량 행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5월 정신 계승하고 촛불혁명 완수하자! 조형물을 실은 화물차 뒤로 태극기와 5.18 깃발이 달린 차량 50여 대가 이어집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해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연희동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차량 행진 시위가 열렸습니다. 주요 지점 4곳에서 차량 경적을 10건씩 울리며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단체 행동도 이어졌습니다. 마포대교를 건넌 뒤 신촌과 동교동을 지나 도착한 전 대통령 자택 앞 공원에서도 전 대통령의 처벌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의 경적 시위와 기자회견이 계속됐습니다. 전두환은 사죄하라! 아직도 그 많은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도 사죄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해 차량 행진 방식으로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 경찰 150명을 배치했지만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오늘 진행했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적어도 5.18 민주운동과 6.1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비록 헌법안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담겼는데요. 김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강조를 해왔던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제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니까 이제 5.18을 민주화운동을 강조하긴 했지만 원래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60 항쟁 다 포함을 시키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헌법에 반영이 되고 그 정신이 살아있다면 그런 어떤 민주주의가 불가역적으로 사실은 공고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한국에서 비민주적인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에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것도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개헌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정치권에 숙제를 던져준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개헌이라는 것이 5.18 정신을 담기위해서 개헌을 하는 것은 아니죠. 앞뒤를 선을 말씀을 드리면 헌법 전문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손을 보지 않았어요. 헌법 전문 사실은 근데 굉장히 명문입니다. 네. 다시 읽어보시면 어떤 분들 읽어보시면 참 정신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정말 교과서적인 수준에서도 굉장히 명문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때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올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헌법 전문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지방 분권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중에 5.18이라든지 60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개헌의 필요성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헌법 정문을 고치려고 개헌을 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 안에는 개헌은 또 다른 의미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열었지만 아까도 표현했지만 지방분권이 제대로 헌법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전문만이 아니라 항목에도 이런 부분들도 반영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이 체계 그러니까 권력 체계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표현이 된 게 개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부도 사실 임기 4년 차, 5년 차에 개헌을 할 수가 없어요. 동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동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개헌을 이야기하다 보면 완전히 블랙홀로 빨려들어서 이 어떤 정책을 완수할 수가 없다는 점. 두 번째는 대개는 다 내임덕이 되기 때문에 개헌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부 다 차기 대권 주자에게 그게 넘어가는 것이지 본인한테 사실 그러니까 임기 1년 남은 대통령한테 그만큼의 힘이 없다는 점 동력 말씀드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헌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권에서 정말 받아들여서 할 수 있을까? 지금의 어떤 시기상.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 차기 대권 주자들이 개헌을 이야기할 때 꼭 이 헌법 전문을 손을 봐라라는 전 선언적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요. 이제 과거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소속 의원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사과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내일은 광주에도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야당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잘못된 일들이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다시는 반복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이런 참극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때 우리가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영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계기로 해서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무드는 분위기는 좀 조성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또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야당 네. 그 당시만 해도 여당이었는데 내일은 어떨지 그걸 관심 있게 보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국민들도 위로를 받고 이런 부분에서 힘을 결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야당의 행동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칭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당사자인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던 당사자분들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실지도 내일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갔을 때 물세례를 받기도 했잖아요. 그 평론가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런 통합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뭔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때까지 보수 어떤 극단적인 한쪽으로 쏠렸던 이 보수와 선긋기를 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오는데 네, 선거에 패배한 정당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지금까지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점 소수 정당으로 몰락하는 길이 있고 한 가지 길은 자신의 어떤 지지층만을 바라보지 않고 완전히 다른 지지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낡은 이 이데올로기를 다 깨고 새로운 어떤 그런 가치를 확산하는 점. 그래서 두 번째 길을 걸은 영국의 보수당은 300년이 넘게 그 정당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계속 개혁을 했기 때문에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금 이 길은 개혁이 아닙니다. 사실 개혁이 아니라 이미 한나라당 시절부터 신한국당 시절부터 또 이 정당의 뿌리인 문민정부가 바로 사실은 이 50
응을 단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또다시 사과라고 하냐 하면 그 안에서 계속 이게 아니다, 또다시 문제제기라고 청문회를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그 소속 의원들이나 다른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진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모든 어떤 점이 잘못됐다라고 다 인식하고 그것을 딱 끝내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때 진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년 동안 계속 퇴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미 끝났어야 될 문제고 다 인정하고 또 거기에 사과도 하고 또 배상도 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 합의한 부분, 모든 국민들이 다 컨센서스를 가는 부분을 또다시 끌어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다른 의혹, 또 다른 음모론을 계속했던 그것 때문에 이 당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당 한두 번 사과한 거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사과하고 몇십 년 동안 광주 내려가고 몇십 년 동안 5.18에 참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됩니다. 한 번의 사과로 끝내려면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나? 진정성 있게 제대로 해야 된다. 네.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할 텐데요. 자, 이제 통합당의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 여부죠.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29일 이전에 할 거냐 말 거냐 최대한 빨리 한다고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최대한 빨리라고 하는데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추상적이죠. 언제가 최대한 빨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원유철 대표가 임기를 이제 3개월 연장하는 것을 이제 감안한다면 더더욱 최대한 빨리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대비가 된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시민당은 아주 간략하게 단순하게 그냥 합당돼 버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위성정당과 모정당이 합당을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건 전 단순한 속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즉 원시철 대표의 어떤 계산, 당대당 통합 원하고 지분 원하고 상임위에 관해서 다시 이제 다른 어떤 협의기구를 만들겠다는 것부터가 사실 뭔가 보장받고 들어가고 싶다는 것을 지금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러면 이렇게 다른 당으로 보고 투표했을까? 미래한국당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표를 한 것인데 이것을 다른 당처럼 이제 와가지고 당대당으로 통합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까.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그냥 지키는 것이 지금 미래한국당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뭐 흡수 통합이냐, 뭐 당대당 통합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원유철 대표가 어떤 포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포석에 또 여지가 없어진 게 8월 30일까지로 임기를 또 연장하기로 확정되었어요. 최고위에서 결정을 했고 그래서 뭐 8월 30일 이후까지 원유철 대표가 대표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 30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당대회예요. 그러니까 8월 달까지 전당대회를 이 통합당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합당의 상황이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있지만 비대위로 갈지 조계지원대로 갈지 아직 모르는 것이거든요.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합당을 하던 흡수 합당을 하던 통합 당대당 통합을 하던 간에 일단 본집이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고 뜻이 모아져야 되는데 이 원내대표인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확실하게 그 자신의 어떤 지금 자기가 이끄는 당의 미래를 지금 못 내놓고 있어요. 어떤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서 말을 안 해줬다. 그렇죠. 네. 비대위를 하든 비대위도 정국위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상임 정국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비대위를 하게 되면 비대위원장의 뜻이 또 필요해요. 사실은 원내대표니까 원내 일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8월 말로까지로 임기를 연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좀 관심을 모으는 게요. 진중권 전 교수하고요. 홍준표 의원하고 갑자기 뭐 독서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견공 논란이라고도 하던데요. 근데 그 두 분이 한국 정치에 갖는 비중들이 꽤 있잖아요. 네. 예. 중요한 인사들입니다. 근데 그분 두 분이 쓰는 단어가 거기에 걸맞는지 저는 지금 이 두 분의 언사를 생각하면 한국의 어떤 정치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서로의 어떤 불만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얼마만큼 수준 있게 가져가느냐가 한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슨 X개 뭐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은 한국 정치 전반을 희화화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두 분 다 조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X개라고 했는데 이게 좀 표현이 좀 저희가 하기 힘들어서 경공 논란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평론가님 보실 때는 진중권 교수의 이런 어떤 독설 얘기가 나왔는데 보수 재건 토론회에 대해서 여기서 한 진중권 그 교수의 어떤 이 전 교수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진 교수의 그 표현은 좀 원색적이긴 해요. 지금 이 표현도 그렇지만 뇌가 없는 정당이라고 표현하고 표현들은 그렇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한국당이, 통합당이 들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위를 보지 말고 내용을 들어야 되고 여기에 참석한 것마저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진중권 교수 20년 동안 진보 농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비판만 했지 한 번도 애정어리게 비판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참석해서 이렇게 뇌 없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애정어린 행보라고 보여줘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 받아들여서 실천하느냐, 통합당의 어떤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표현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선하고 좋다고 해도 표현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러면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홍준표 전 대표한테 영향을 미친 것이고 이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5.18 민주화운동 하루 전 대통령 목소리와 이 야권 움직임도 짚어봤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일요일 낮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드릴 뉴스만 엄선해서 전해드립니다. 홍유라 앵커의 유라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첫 번째 소식, 더 똑똑해진 로봇 개입니다. 달리는 모습부터 같이 볼게요. 도로 위를 거침없이 질주하죠. 조깅하고 있는 성인 남성도 거뜬히 앞질러 갑니다. 중국의 로봇 전문 회사인 유니트리가 공개한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이름은 A1, 기존 미국의 로봇계 스폿보다 2배나 더 빠르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우리 돈 1,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소식, 지적장애인의 감사 편지입니다. 소방관 아저씨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여러 장의 포스트잇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아모르떼 가족들이 소방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달 초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로 자칫 큰 피해를 볼 뻔했는데 산불 진화를 위한 소방대원의 사투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끝난 거지요. 아모르떼 가족들은 이번 산불로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은 조만장자의 등장입니다. 백만장자 그리고 억만장자를 뛰어넘어 자산 1조 달러를 가는 조만장자. 그 주인공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될 걸로 예상되는 건데요. 시기는 6년 뒤인 2026년입니다.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베이조스 현재 재산은 1,430억 달러로 평가되는데 지난 5년간 해마다 34%씩 늘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지금까지 유라이크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뉴스가 이번 주 주요 뉴스를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00만 명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빌려주는 2차 긴급대출 접수가 내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시작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3%에서 4% 수준이고 빠르면 5월 말부터 대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코로나19 대응법과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 그리고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부부 사이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서 하나 되는 날이란 뜻인데요. 코로나19로 지친 요즘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1심 재판 선고가 이뤄집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홍 앵커. 어제는 좀 선선하던데 오늘은 어떤가요? 네, 오늘은 더위가 다시 찾아옵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오르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5도, 광주와 대구가 2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날씨는 구름도 끼고 흐리던데 혹시 비 내리나요? 네,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엔 오후 3시부터 밤 9시 사이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네, 요즘 부쩍 비가 자주 내리는 것 같아요. 월요일 출근길 날씨 좀 궁금합니다. 네, 또 비 소식입니다. 전국에 내리는데요. 내일에 이어 모레에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옵니다. 이어지는 비 소식에 더위는 다소 누그러집니다. 네, 더위도 누그러지고 코로나19도 좀 누그러지고 안에 좀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 A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